오늘은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 장으로 나오셨습니다. 백영찬 전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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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전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은 안 좋은데 하여튼 네. 소속을 그 전에 7월 달에 뵀을 땐 KB증권의 그린 에너지 팀장이었고요. 네.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으로 8월 1일자로 왔고요. 네. 증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예. 오늘 장마치고 또 푸틴이 동원령 그러면서 어제부터 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또 네.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네. 있고 네. FOMC 앞두고 있으니까 또 FOMC에서 걱정되는 게 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얼마나 긴축을 할 것이냐. 네. 근데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오늘 네. 드릴 말씀은 이제 저희가 유가가 일단 고점 대비해서 이미 한 30%는 하락한 상황이에요. 네, 네, 텍포트에서. 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물가에 영향을 주고 금리에 영향을 주는 유가가 내년까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유가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가가 뭐 50불대나 뭐 이렇게 60불대로 빨리 빠져줘서 저희 물감에 대한 부담을 주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유가는 내년에도 7, 80불대에서 상당히 강보합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공급 사이드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장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여하튼 공급 사이드의 불안이 쉽게 또 해소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유가는 상당히 조금 저희를 괴롭힐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좀 제가 좀 죄송한 얘기, 안 좋은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못 견딜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당연히 아니겠죠. 유가가 뭐 슈퍼사이클은 아니지만 유가가 빨리 떨어져서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희망 고문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유가가 안 빠지면 문제가 되는데 뭐 사실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지난주에도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80불대 되면 전략 비축도 다시 채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오펙에서는 떨어지면 우리 감산하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해서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유가가 70불대, 60불대 뭐 이렇게까지는 지금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네. 유가에 대한 전망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뭐 제가 자료를 네. 몇 개 준비했는데요. 네네. 장표 두 장만 보면서 말씀드리고 화면을 네네. 혹시 시청자분들 보시면 이 페이지 화면을 좀 봐주시면요. 이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뭐 많이 보는 장표입니다. 그 EIA는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인포메이션 에이전스는 네.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발간하고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EIA가 보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까만색 그래프로 이제 유가의 추이가 쭉 있죠. 지금 배럴당 80불 초반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요. 파란색으로 본 라인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STEO 포캐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숏텀 에너지 아웃룩이라고 하는 자료고 니맥스 근원물 가격이 서서히 떨어질 거라고 이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잘 보시면 2023년, 그러니까 2023년 지나서 24년까지 유가가 80불로 수렴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저번 달 자료고 이번 달 자료가 아직 안 나왔긴 했지만 유가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들도 보고는 있다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데 그러면 도대체 지금 3페이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유가는 왜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모든 건 수요 공급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뭐 보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월드 프로덕션이라는 게 뭘까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 단위는 100만 배럴 퍼 데일리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보면 보통 원유 생산은 100이면 1억 배럴 정도 되겠죠. 하루에 1억 배럴 정도를 생산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그랬고요. 팬데믹.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까만색이 월드 컨섬션이라고 해서 전 세계 원유 소비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라는 그래프인데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임플라이드 스탁 빌드가 있고 스탁 드로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요게 위에 그래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재고가 엄청 쌓였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2020년 1분기, 2분기 때는 아시겠지만 코비드 때문에 재고가 엄청 쌓였겠죠. 네. 근데 그 후로 재밌는 모습은 2020년 3분기부터 최근까지도 오히려 수요가 초과됐죠. 그러니까 계속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생산보다 소비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위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 올해 3분기, 4분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EIA가 예상한 대로 보면. 재고가 늡니다. 재고가 는다고 네.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러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생산보다
수요가 줄기 때문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유가가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유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 이유도 장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원유를 오래 봤지만 또 사실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이 제목대로 보면 US drilled but uncompleted wells라고 해서 DUC라고 하는데요. 그냥 직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drilled, 그러니까 이미 원유가 있는 걸 확인돼서 뚫어놨는데 네. 그걸 계속 빼먹고 있는 거죠. 빼먹고 있고 일정 부분은 uncompleted,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드릴했지만 아직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추를 하고 있긴 한데 예, 시추를 예. 했는데 완벽하게 시추하고 있지 않은. 네, 그렇죠. 시추는 했는데 이거를 퍼내는 거를 장치 설비를 아직 안 한 거. 그렇죠. 그런 어떻게 거죠. 보면 uncompleted라는 게 뭐냐면 네. 원유가 있고 드릴을 했지만 드릴을 뚫었다는 거고 네. 그럼 빼려면 유정을 심고 거기서 빨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유 시추 직전에 뭐 어떻게 보면 웰스, 네. 그 원 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리그 카운트는 말 그대로 그걸 뺄 수 있는 리그 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5페이지에 있는 리그 수가 개수인데요. 우측이죠.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가장 낮게 200개까지 빠졌다가 네. 근데 참고적으로 2014년에 한때 얼마까지 있었냐면 1600개가 있었어요. 미국 내 유정이. 그죠? 네. 마시면 1600개 있던 유정이 2020년 7월에는 200개니까 뭐 거의 뭐 10분의 1토막 난 거고요. 늘어났습니다. 물론 당연히 늘어났죠.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제가 요 자료를 봤거든요. 예. 네. 그래서 600개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럼 600까지 늘었으면은 이게 이제 많이 늘었네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예전의 속도보다 훨씬 느린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16년, 17년의 상황. 이때 유가 상황보다 훨씬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단기에 제일 많이 빠르게 올랐거든요. 최근에 보면. 네. 네. 근데 16년, 17년 상황보다 리그 수가 훨씬 느리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앞으로 리그 수가 빨리 늘 거냐의 부분이. 리그가 빨리 늘어야 또 아주 쉬운 표현으로 빨대를 많이 빨빨 꽂아야 네, 기름이 네. 많이 나올 텐데 지금 미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이나 엑슨모빌, 뭐 BP 이런 에너지 기업 말고도 독립 이 셰일 기업들도 이런 건수 투자하는데 큰 돈이 들거든요. 네. 그럼 자체적인 돈을 투자하기가 꺼려지니까 펀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PF나. 근데 이게 자금이 잘 안 모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린 에너지 투자나 아니면 IT나 아니면 AI 투자에 대한 돈은 많이 몰리지만 네. 금리까지 올라가요. 네. 그럼 일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 투자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것째도 당연히 꺼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오일 리그 자체가 상당히 늘기가 어려울 거다. 그 얘기는 미국이 파이프라인과 원유 생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는 수요가 나빠지는 건 맞지만 공급도 못 늘겠는데? 라는 측면이 자꾸 주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비단 뭐 여기서 뭐는 미국의 상황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장표는 안 갖고 왔지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일을 생산하는 게 사우디잖아요. 네. 그리고 사우디를 포함한 오펙 국가들의 스페어 캐파라는 게 있어요. 스페어 캐파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생산하는 캐파 외에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데 네. 그게 한 2년 전에 한때 200만 배럴 이상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30만 배럴밖에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없는 거네, 아예. 그러니까 그 숫자가 그 오펙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가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은 스페어가 더 있지만 일부 30만 배럴 얘기할 수 있는데 속이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10년의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돼 왔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스페어 캐파도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유가를 빨리 떨어뜨리기가 어렵고 마지막 변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전쟁의 종식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인데 그 부분은 이제 쉽게 제가 뭐 얘기할 부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은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유가는 더더욱 더 천천히 아니면 잘 안 빠질 거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올 수 있는 거죠. 공급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당의 점유율 그 지지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IRA 법안 막 이렇게 네. 하면서. 근데 네. 그 전에는 지지율 엄청 낮았잖아요. 인플레이션 잡겠다 하는데 사실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을 바라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잡을 의지가 지금 뭐 자금이 안 몰려서 이제 그렇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미국 정부에서 계속 친환경 이야기하고 여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금이 또 안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굉장히 그리고 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란과의 협상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전혀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보거든요. 저는 생각이 좀 그래요? 다른 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 거다. 굉장히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다고 보는 이유가
첫 번째는 사우디까지 방문을 했어요. 근데- 상당히 멸시는 죄송합니다. 방송이니까. 하여튼 근데 상당히 좀 감산을 했잖아요. 큰 그래가지고. 대우를 못 받았죠. 네. 근데 근데 가기 전에 목적 자체가 유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죠. 사우디 굳이 방문하는 이유가 두 번째로는 그 원유가 지금은 기사에 잘 안 나오지만 한때는 횡재세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미국의 네. 오일 컴퍼니들에 대해서 이익이 너무 많이 그렇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횡재세를 무게 사실 자본주의 반하는 얘기거든요. 네. 자본주의 반하는 시장 경제에 반하는 얘기고요. 음. 그런 것들 자체가 저는 사실은 미국의 가게에서 사야되는 에너지 비용의 비중, 롱 마일리지라든가 차가 우리처럼 한 대가 아닌 그 가게로 하우스홀드로 본다면 에너지 가격이 특히 민감하고 그것이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모를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알죠. 네. 유가의 관리는 분명히 할 거고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이 유가는 미국이 옛날에 쉐일 오일이 있을 때 미국이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자분께서 50불, 60불로 빠지는 게 좋은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잘 생각하면 우리가 잘 생각하면 유가 100불이 깨졌던 시기가 직전에 언제 있었냐? 2015년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왜 깨졌냐고 물어본다면 쉐일 오일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작했죠. 오펙이라고 하는 헤게모니의 아주 도전적인 나라가 미국이 나왔고 미국이 한테 사우디보다 더 일생산량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생산이 느는데 그 누구가 선물을 빨리 사겠어요. 원유 선물을. 당연히 40불대까지 빠진 거고요. 근데 그런 미국이 지금 아까 그 미국의 오일리가 왜 중요했냐면 결국은 미국이 이런 헤게모니를 찾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원유 생산 나 얼마나 하고 있고 그런 근육이 많다는 걸 보여주면 유가는 알아서 빠질 텐데 미국이 아직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독립 그다음에 화석 에너지에 대한 능력이 안 돼요. 그때만큼. 미국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그때 2015년 정점했을 때 원유 생산보다 줄어 있어요. 그때 1200만 배럴 정도 생산했다면 지금은 네네. 1100만 배럴이거든요. 네. 1100만 배럴이 1300만, 1400만을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리그는 절대 그걸 못 늘립니다. 내년에도 그냥 1100만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하는 양이 네. 현재 미국 내에서 소비하는 양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당연히 못 따라가죠. 아, 당연히 못 따라가죠. 그런 당연히 상황이- 수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예전에 정점보다도 오히려 시하울이 6년 전, 7년 전보다 생산량이 줄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참고로 설명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바이든이 노력을 안 했다 그게 아니고 미국의 정당들은 보면은요 현재 상황에 어려운 걸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래 걷는 노선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렇죠. 안 바꿔요. 그래서 이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 친환경 쪽을 좀 약간 포기하고 이 화석 에너지 쪽으로 더 준다 이럴 리가 없어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러면 공화당한테 좋은 일이니까. 민주당의 정책 노선. 정치 노선이죠. 정치 노선은 자기들의 유가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잡을 포기하지 필요는 않아요. 없고 다른 식으로 외교적으로 잡을 수 있고 이란과 협상에서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이란 핵협상이 뭔가 좀 잘 실타래가 안 풀린 것도 있고요. 네. 또한 사우디 찾아가는데 이제 환대를 못 받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와중에 또 전반적인 반도체 공급망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법안 이게 또 중요한 화두가 됐었고 뭐 이러니까 굳이 유가를 안 잡고 싶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잡을 게 많은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푸드도 베버리지도 잡아야 되고 비료도 잡아야 되고 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레이버 코스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유가를 조금 근데 이게 어쨌든 정치적 노선 때문에 유가가 빠진 건 아니고 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급 때문에. 수요 공급상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공급 사이드가 옛날 같은 맹주의 미국이 그 권리를 못 찾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못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 노선보다는 오일 리그가 안 된다? 왜? 돈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거는 단순히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그 담당하는 석유기업 자체 스스로가 자기가 유상증자를 해서라도 원유 생산을 늘리고 싶어 리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오히려 배당을 늘리고 있거든요. 있는 돈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죠. 그러면 전체적인 생산 캐파가 얼마나 지금 좀 줄었는지 그런 자료도 있으신지. 왜냐하면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이제 러시아가 국제 시장에서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네. 러시아가 중국에도 팔고 있고 인도에도 팔고 있고 어딘가 지금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유럽에 심지어 유럽에도 팔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고. 예. 사우디 그러니까 오펙 국가들은 지금 생산량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올려놓은 상황이고. 네, 예, 예. 미국도 아까 뭐 조금 줄었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1,400만 배럴에서 1200만 배럴, 100만 배럴밖에 안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다 생산하고 있었으면 어딘가는 갔을 텐데 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냐. 저는 이런 궁금한 점이 요새 좀 들었거든요. 전체 캐파가 얼마나 지금 줄어들었는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원유 수요를 보통 한 1억 배럴 정도 보시면 돼요. 네네. 뭐 거기서 9천만 배럴에서 2억 배럴이 보니까 근데 그거는
근데 1억 배럴이 있을 때 원유 수요의 증부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1년에 하루에 1억 배럴을 평균적으로 쓰고 있다가 네. 내년 1, 2% 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100만에서 200만 배럴의 수요 인크리스, 수요 증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엔 1억 1000만 배럴 정도 되겠죠. 1억 2천만 배럴, 1억 100만 배럴 또는 1억 200만 배럴 정도 될 거고요. 네. 캡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억 한 3천만 배럴 정도 캡하는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러시아가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을 안 하지만 중국이나 기타 국가들 수출을 여전히 하고 있어서 네. 캐파가 많이 꼭 줄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급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실제 생산량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실질이 뭐냐면 뭔가 오해하시는데 캐파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할 수 있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음. 심해 유전이나 아니면 일부 유전들은. 그러니까 분모의 능력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1200만 배럴이 안 될 거예요. 돈이 되는 왜냐면 거. 계속 우물을 관리해줘야 되고 한번 유정을 닫았던 거는 다시 열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부분을 따지면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그래프를 지난번에 걸 안 갖고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매년 한 300조 정도의 캐pe스가 투자가 돼요. 투자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EMP 기업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이것저것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 세계 에너지인 원유와 가스를 위해서 투자하는 토탈 캐펙스라는 게 300조 내외 정도 꾸준히 들고 있거든요. 10년이면 3천조 원인 거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직후인 2년간 평균 캐펙스가 200조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유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를 늘는 것만큼 공급을 되다 보면 그게 빨리빨리 안 늘죠. 마치 자동차가 10개월씩 걸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캐펙스를 줄인 이유는 간단하죠. 팬데믹 직후에 너무 힘들었고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집에 격리됐어야 됐으니까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인 거죠. 그래서 그게 정상화되는 게 아마 내년 하반기 내후년부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캐펙스 투자도 시작됐으니까. 그 타임렉이 하필이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유 생산이 빨리 늘 수 없는 이유가 누적 캐펙스 충고에 대한 영향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하필이면 이것 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게 겹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초국가적으로 합심해서 원유 생산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냐? 그렇게 사우디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유는 상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 타산이 달라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저는 당분 지금 유가가 또 많이 못 튀는 이유는 아까 말한 수요가 당연히 안 좋으니까 유가는 못 튀지만 유가가 그렇게 급락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오펙의 어떤 개입도 있겠지만 공급 사이드 측면에는 충분히 계속 고통받을 거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러면 워렌 버핏은 왜 그 원유나 이런 에너지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한 걸까요? 그러면? 그게 투자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건 네. 올해 초나 작년 말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유가가 잘 안 빠지고 유가가 근데 절반은 맞지 않았나요? 미국에는 독립 정유사나 아니면 이런 게도 횡재세가 나올 정도로 실적이 이익이 좋았을 엄청 거고 좋았죠. 엄청 좋고. 엑슨모빌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투자 시점이 지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장기적인 투자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워렌 버핏 단타?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 중요한 건 단타. 작년 말이든 언제든 네. 투자 시점이 맞다면 네. 그거는 적어도 유가가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고 에너지 소비가 늘 것이고 그러면 가격과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절반 성공을 이미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5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한 거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캐펙스 투자가 그래도 좀 이루어져야 또 계속 아니, 이루어지긴 하지만 네.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지금 그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갈 거고 그러면 에너지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 연료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할 거고 그러면 투자를 하는 대신에 고수익을 노리겠죠.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거고 이미 사우디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조금은 좀 장기로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은? 장기적인 측면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예전에 석유와 석탄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증기기관차도 있었지만 일부 기마병도 있을 정도였고, 그리고 맞잖아요,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승용차나 아니면 트럭이나 이런 것 전차전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를 동시에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석유 가격은 오히려 수요가 계속 늘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되고. 보세요. 수요는 계속 석유 수요는 늘었을 거 아니야, 기하급수적으로. 네. 열량이 높기 때문에 석탄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근데 석유 가격은 높아져 계속 빠질 거예요. 왜? 그만큼 많은 생산량을 공급을 했을 거예요. 했으니까. 근데 일시적으로 그때 석탄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거든요. 석탄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줄는데도 불구하고 석탄을 만들어야 되는 광산들이 다 채굴이 다 정유 쪽으로 가버린 거죠. 원유 개발 쪽으로. 네네. 지금이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린 에너지, 저는 이제 태양광도 담당했으니까 네.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태양광 기업이 별로 많진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너무 많고. 근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도 아주 조금은 패널을 달면 이제 충전 안 해도 될 정도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태양광 패널이 자동차에도 붙고 유리에도 붙고 벽에도 붙고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5년, 10년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빨리 일어나고 있고 근데 거기에 지금 계속 저항하면서 화석 연료를 할 수 있는 기업 필요하지만 그건 정부 보조로 해야 될 것 같고 대다수의 기업은 캐펙스를 늘리지 못해 적어도. 그러니까 수요는 당분간은 급하게 빠지지 않는데 공급은 어쩔 수 없이 안 늘어나니까 이쪽으로는 5년이든 10년이든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업황이 단기적으로 소멸되는데 실적은 좋아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돈을 이제 디스트리뷰션상 풍력 신재생 또 다른 어떤 신재생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니까 그걸 보고 워렌 버핏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제 뷰는 뭐냐면 당분간 아까 말한 대로 사양 산업인데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때 미국이 셰일 오일을 푸기로 결정을 한 게 조금 이상했었죠. 근데 아주 운 좋게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그때 이해관계가 또 맞아떨어진 게 트럼프였나요? 그때 그 셰일 푸기로 결정한 게? 아니요. 미국은 오일을 수출을도 안 했고 셰일에 대해서 보수적이었다가 그 오바마가 상당히 많이 늘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그때 유가 가스값이 비싸니까 이제 푸틴이 막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푸틴을 견제하려고 유가를 떨어뜨렸어야 됐고 사우디는 세상이 너무 친환경으로 가는데 그때 친환경의 브레이크 이븐이 유가 $70라 그랬나 그랬어요. 그거 넘으면 친환경이 이제 이걸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친환경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70m로 유가를 떨어뜨렸어야 됐거든. 그러니까 그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땐 떨어뜨렸는데 이번에는 양쪽이 미국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유가를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지금 안 보여.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미국은 단기적으로 떨어뜨리고 싶어. 그렇죠. 하죠. 단기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계속 갤런당 4불이니까. 네, 떨어뜨리고 싶어 하겠죠. 참고적으로 갤런당 4불이 어떤 의미냐면 1갤런이 3리터 정도 돼요. 3.3리터 네. 정도. 3.3리터. 그러니까 우리 환율로 계산해 보면 만약 4불이다 그러면 1,400원만 계산해 봐도 5천 몇백 원? 뭐 6천 원 나오잖아요. 그럼 3으로 나누면 2,0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도 2,000원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 지금 세금이 50%인 거 아시죠? 네. 소비자가 그런데도 1,700원 정도 해요. 싼 데 가면 1,650원 넣으시기도 하고. 미국이 그렇게 에너지가 세금도 없는 나라가 리터당 뭐 한 1,500원 방 넣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쇼킹하죠. 그리고 마일리지도 별로 그러니까 연비가 안 좋은 차들이 많아요.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불만들을 생각하면 유가는 떨어지고 싶을 텐데 친환경을 포기 못 하는 거죠. 그게 장기적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친환경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 단순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8월 CPI를 보니까 그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장표를 가지고 저는 인플레이션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네. 저는 원래 에너지, 그다음 화학, 그다음에 배터리 했던 건데 이제 저도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보이시는 화면을 좀 보고 말씀드리면 네. 7페이지 보시면 모 신문에 일주일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8월 주거비 상승률 미국의 뉴욕입니다. 네. 8월 미국의 전체 주거비 상승률이 6.2%가 이어로 늘었다. 이게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얘기했고 더 충격적인 건 미국 뉴욕시의 원룸. 이거 화장실 하나에다가 룸 하나 있는 거 진짜 원룸입니다. 원룸이 $3,930다. 월. 이게 뭐냐면 월 546만 원이에요. 물론 아주 극적인 얘기지만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가계 비용 구성을 보면 주거비가 40%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모기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월세 사회예요. 네. 근데 이게 한번 올라간 월세가 잘 떨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실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음식료 뭐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기타는 내구재 구매 같아요. 제가 보기엔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이런 내구재 구매.
근데 에너지도 일단 25%가 나름대로 중요한데 네. 이 에너지 자체가 잘 안 빠지는 상황인데 주거비는 더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비탄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주거비는. 근데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인건비야 나중에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인건비를 좀 깎겠죠. 근데 문제는 주거비를 한 건 가장 후행적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주거비가. 에너지 비용보다 후행적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을 보기에는 일단 저는 인플레이션에서 에너지의 가격이 생각보다 좀 덜 빠질 거라는 주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화면에서 보면 이 주거비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생각보다 좀 부담을 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 CPI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는 뭐 연초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주거비는 장기적으로 한 뭐 1년에서 1년 6개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약 그렇죠. 계약이 끝나야 되니까. 끝나야 되니까. 네. 주거비는 후행이니까. 네. 그럼 주거비가 이렇게 안 빠진다고 하면 에너지 가격이 여기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 좀 계속 될 거고 지금 인플레이션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문제긴 하지만 유럽의 생산자 물가는 정말 살인적이더라고요. 뭐 독일도 그렇고. 지금 잠깐 뭐 말씀하신 대로 화면을 보면 이제 미국은 원유 가격이 중요한데 네. 유럽은 가스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전체 에너지원이나 발전 용량으로 보면. 그래서 보시면 그냥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 그래프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MMBTU로 해서 이제 보시는 그러니까 그냥 그 열량 단위라 보시면 되고요. 그냥 MMBTU로 달러인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2020년 10월에 저희가 보는 뭐 대표적인 게 저펜코리아 수입 가격만 보더라도 저펜코리아 수입 가격 빨간색만 보더라도 아마 5, 6불에 불과했을 거예요. 7, 8불 정도. 네. 그게 지금 최근에 보시면 뭐 45불, 60불이고 이게 유럽에도 거의 10배 이상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헨리허브는 미국 가격입니다. 헨리허브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 네. 말 그대로 내셔널 밸런싱이나 아니면 저펜코리아 가격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 가격을 보면 유럽 가격이 이제 거의 10배 오른 거 아닙니까? 유가랑은 차원이 달라요. 유가는 네. 그냥 100불도 본 적이 있고 80불도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고 난방 대구 유럽 대륙의 대부분이 가스를 통해서 난방을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유럽에 있어서는 주거비의 문제도 있지만 난방비는 또 이 차량의 운전해서 드는 휘발유 가격이 아니라 이 난방비는 직접적인 의식주랑 동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 올라간 가격 자체는. 이 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조금 아니, 똑같겠죠. 아, 그렇죠. 뭐 산업의 가스 가격 똑같은 거죠. 뭐. 농산물 쪽에도 어차피 다 그게 영향을 미쳐주는 거고. 뭐. 비료 만드는 데도 천연가스가 그럼요. 들어간다고 천연가스 그래요. 들어갑니다.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제 네. 하고요. 암모니아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난방, 산업, 뭐 음식 그 국제곡물 가격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주는데 네. 예. 여기는 어떻게 그럼 러시아가 PNG를 안 싸주면 러시아가 가스를 안 싸주면 해결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해결책이 미국의 천연가스를 뭐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뭐 남아프리카에 있는 천연가스를 관을 연결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연초에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천연가스의 가장 저비용은 PNG죠. 파이프라인을 하는 게 제일 가격이 네. 네. 근데 왜 LNG가 탄생했냐면 섬나라 때문에 그래요. 네. 일본과 이 영국 이 두 나라 때문에 LNG가 나오고 LNG를 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고 특수선. 사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섬나라죠. 우리도 섬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반도 국가 중에 이제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LNG 터미널을 그러니까 액화한 걸 기화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터미널이 필요하고 특수선이 필요하고 이 사업이 말이 호황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독일이나 영국도 터미널이 다 있습니다만 그 전체 가스 수요를 100으로 봤을 때 액화 LNG가 차지하는 게 30-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PNG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국만 빼놓고 독일이나 스페인 뭐 이런 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푸틴이 가스를 제로로 주면 네. 근데 지금 독일이나 이런 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LNG 풀가동하고 있고 재고를 최대화하고 사용은 최소화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들은 만약의 경우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6개월 이상 안 준다? 그러면 뭐 상당히 고달파되는 거죠. 근데 독일 같은 나라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LNG를 터미널로 갖고 들어와서 그걸 기화시켜버리면 이제 러시아에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똑같은데 그 전체 생산 능력이 수요 대비해서 30-40%밖에 안 되는 거죠. 그 LNG 터미널 자체가. 들어서 터미널 자체 능력, 공급 예. 능력, 고박 처리 능력이 그밖에 안 된다. 그게밖에 안 돼요. 그거 만약 그 처리 능력이 뭐 70-80%였으면 오히려 푸틴한테서 큰 소리 쳤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제가 있죠. 보기에는 예. 거꾸로 보시면 상식적으로 왜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고 막 해도 뭐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노르트 스트림? 뭐 처음 네. 들어보는 말. 네네네.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흑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전체 유럽 가스 수요의 저희 한 30%, 그 관 하나만 차지하는 게 그 정도거든요. 네.
딴 쪽에서 많이 카스피해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네네. 간이. 근데 그거 막 잡는 그런 순간 되게 피곤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벌벌 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LNG를 가지고 독일의 전체 가스 수요의 30%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럼 LNG 터미널을 지으면 되는데 그게 짓는데 2, 3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당장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할 수 지금 없죠. 올 겨울이 당장 문제인 입장에서는 예. 단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린 에너지도 하시니까. 근데 그린 에너지가 있어서 그나마 뭐 근데 독일이 지금 전체 에너지원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제가 27% 3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전 세계 1등이에요. 어. 독일이 전 어. 세계 1등이라고요.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많은데도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LNG 터미널을 짓는데 2, 3년이 걸린다. 그럼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는 얼마가 걸린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예. 대충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LNG 터미널을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산을 깎아서라도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지 어느 쪽이 더 빠르다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용량으로 따지면 LNG가 더 빠르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카본, 그러니까 CO2 배출에 대한 천연가스 개발 시에 CO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LNG가 청정 에너지는 맞지만 LNG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CO2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LNG를 태워도 CO2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머뭇고 있는데 이제 자꾸 제가 만든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유럽에서의 고민은 누가 더 빨리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계산을 할 틈이 없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 겨울과 내년 봄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고민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인 에너지 발전 계획은 5년, 10년째가 다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여기 시청자분들 나중에 관심 있는 거 좀 유럽은 왜 그럼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게 됐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역사가 깊어요. 역사가 깊은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뭐 잠깐 재밌는 얘기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옛날에 뭐 발제대전처럼 보면 혹시 44년도 말에 개발 타이거 탱크라고 있거든요. 타이거 탱크. 그때 뭐 아마 작년에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 퓨리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서 그런 장면 미국 탱크 3대랑 타이거 탱크 한 대가 맞붙어도 미국에 다 진단 말이 있었거든요. 전차군단. 어마어마한 그 화력이었거든요. 타이거 탱크 자체가. 근데 걔네들이 다 일거에 섰잖아요. 원유가 없어서. 그래서 독일은 석탄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석탄을 녹여서 원유로 뗐었던 나라예요. 그때 급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 얘기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원유와 가스 둘 다 없어요. 그런데 그때 도와준 게 이제 전후에 러시아에서 많은 가스를 공급해줬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제 원유 개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스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를 캐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가스예요. 그 압에 가스가 눌러주면서 원유가 있기 때문에 원유를 오픈하는 순간 샴페인 같이 가스가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걸 플레어링 해야 되거든요. 불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엔 안 썼다면서요, 그거. 안 썼겠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파니까 돈이 되는 거잖아요. 부산물 판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사전에 맞았죠. 원유 개발을 하는 러시아와 이걸 써야 되는. 근데 이게 이렇게 옥죄가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를 항상 신경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뭐 오늘의 적이 됐고 그런 거네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죠. 남아도는 가스 부산물을 파이프로 주고 뭐 돈을 받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가 없었는데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딱 갈리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지요. 한동안 또 친구가 이제 적이 됐으니까.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러시아가 힘들어질 건 확실한데. 이것도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건 뭐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서 독일이 다시 러시아의 가스에 이렇게 한번 뒤었는데 의존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저도 그거는 의문인데 예전에 저도 한번 서적이나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냉전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냉전이 있었고 통독이 있었고 그래서 이슈마다 가스 갖고 몇 번 위협을 당해왔던 게 유럽의 역사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데도 그게 잘 만성적으로 못 고쳐졌었거든요. 안 고쳐지는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LNG로 바꾸면 LNG에 엄청난 돈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LNG로 바꿔주면 좋잖아요. 모두 한 곳만 LNG 터미널 놓고 하면 되는데 근데 LNG 터미널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그때마다 또 안 좋고 하다가 주기도 했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 가스프롬이나 유코스나 루코오일 같은 국영 기업들은 이걸 못 팔면서 GDP에 대한 영향을 주니까 루브라의 폭락을 또 갖고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신냉전 시대가 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묘한은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전쟁 이후에 가장 수혜가 되는 사람은 오히려 역시 그린 에너지일 거다. 그럼 지금 와서 독일 입장에는 뭐 북해 유전을 개발하고 가스를 개발할 땅도 없고 자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독일 입장에서 아프리카나 남미 가서 원유를 개발해서 갖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나은 기술 발전은 풍력, 태양광 말고 또 다른 뭐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가능성이 있고 소형 원전도 그 수혜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소형 원전도 사실은. 그러니까 소형 원전에 대한 업종들,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들 이런 것들 좀 더 가열차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하나솔루션이나 오시아 같은 태양광 기업들이 계속 관심을 끌었고 미국의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법안 이후로 미국의 태양광 기업 중에 이름이 퍼스트 솔라라는 게 있거든. 1등 솔라. 그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중국 기업의 태양광보다는 밸류에이션이나 능력이 떨어진다고 봤어요. 네. 근데 이제는 신냉전으로 이제 중국 기업의 배리어를 쳐버리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미국이 보호무역이 되는 거고 결론은 퍼스트 솔라가 가장 수혜를 보는 거고 거기에 미국이 들어간 하나솔루션도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것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는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뭐 은행이든지 증권사든지 전부 다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기본은 어느 한 군데 몰빵 안 하는 거잖아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개인이 투자도 분산 투자고 그다음에 그 기관 차원에서의 투자도 분산 투자를 해버리잖아요. 다 분산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스 쪽으로 이렇게 유럽이 많이 몰려 들어갔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탈핵. 원전 안 쓰겠다. 그렇죠. 이쪽이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러시아 사태 터지면서 이게 여기 몰빵하니까 안 되겠더라 하는 이슈도 있었고 급한 이슈도 있으니까 지금 원전을 다시 돌리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요 이슈 이전에 유럽의 에너지 뭐 2050 이런 계획은 탈핵했었어요. 바꿨죠. 원전은 클린 에너지다. 이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유럽이 다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 같고 최소화시킬 것 같고 원전 쪽으로 지금 안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전만큼 그 매시브 에너지를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그게 많지 않잖아요. 태양광 같은 거 전부 다 조그맣게 모아가지고 긁어 모으는 거니까 그건 좀 달라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말씀하신 친환경 에너지 쪽 이쪽은 당분간은 유럽 쪽에서는 좀 가열차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도 하시니까 네. 최근에 뭐 태조 이방원 이렇게 해서 태양광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조선도 사실 에너지와 관련된 거잖아요. 뭐 LNG 선이라든지 뭐 그런 쪽들이 굉장히 좋은데 네. 그런 쪽에 대한 의견 원자력까지 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일단 뭐 증시 차원에서 보면 지금 장에 여러 가지로 지금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증시잖아요. 네네. 아까 말했던 인플레이션이나 유가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다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산업이 더 서질 수 있는 거에 믿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태양광이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에 주목을 받은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그린 에너지 쪽만 먼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네. 결국은 그린 에너지는 앞으로도 더 주가나 아니면 산업에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전문 용어 들어가서 좀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전환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이 네. 들어오고 그게 전기 에너지화 되는 거거든요. 네네. 빛이 100이 들어오면 26% 이상의 전기를 못 끌어내고 있어요. 그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네. 제일 좋은 건 빛이 들어온 대로 전기 에너지 되면 모든 화석연료는 필요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혹시 들어보시겠지만 좀 어려운 용어지만 페로보스카이트라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광은 다 결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I 규소 네. 모래이죠. 모래의 성분을 가진 무기화학을 통해서 여기까지 결정형으로 나온 거고요. 그게 26%고 그게 아니라 우랄 산맥에 있는 광물의 이름이 그 페로브스카이트인데 그걸 발견한 과학자 이름이 또 페로브스카이트예요. 그 광물이 가지고 이제 아주 작은 태양광 팬을 만들었더니 거의 40% 육박하는 효율이 나왔거든요.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넓게 할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마치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짬뽕 100그릇 만드는 건 똑같은 맛을 내고 마실 수 있지만 짬뽕을 10만 그릇 만들면 비례하게 양파와 당근을 넣으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둘의 반응이 나기 때문에 절대 그 맛이 안 나와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결국은 이걸 과정에서 지금 시험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태양광 기업들이 다 그걸 하고 있는데 거꾸로 보면 이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동차는 일단 더 이상 이제 쉽게 말하면 휘발유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ESS 배터리만 있으면 되고요. 태양광 패널을 본넷이나 아니면 옆에 아무 데나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때문에 해가 한 일주일 안 들어도 알아서 갈 겁니다. 자가 충전, 자가 방전, 자가 아이디어 할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당연히 모든 시계라든가 뭐 이런 스마트폰은 당연히 태양광 충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일정 부분의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도 태양광 발전을 하면 되는 거죠. 일정 부분의 어떤 유틸리티 용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원들 풍력뿐만 해서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배터리에 대한 용량이나 뭐 지금 우리가 쓰는 2차 전지가 단순히 뭐 500kW가 이런 문제가 또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태양광과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나 풍력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벤져스가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어떤 여러 가지 영웅들이 이게 아이언맨부터 이런 이 원더우먼도 다 섞이는 것처럼 저는 배터리,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것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술의 천배형이 제일 중요한 건 이 태양광의 전환 효율이에요. 그것이 되면 완전히 많이 바뀔 건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이라도 더더욱 주가는 이게 단기적으로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태양광은 2차 전지랑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거고. 예, 당연하죠. 원전은 어떻게? 원전은 제 단기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저는 네. 뭐 저 원전은 전문가는 아니고요. 다만 최근에 보면 에너지 원으로만 봤을 에너지 때. 원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빌 게이츠 얘기했지만 소형 원전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방사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방사선 폐기물의 문제인데 네. 소형 원전은 안전성이 검증된 거잖아요. 소형 원전은. 제가 무슨지 아니까 고리 원자력 같은 게 규모가 아니라 아주 작은 원자력인데 그게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내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MR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SMR 말씀드립니다. 네, SMR 근데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이제 새로운 태양광 그 기술 예. 이게 우랄 산맥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러시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걱정이네. 딴 데는 안 나와요. 딱 있지만 잡고. 러시아에 있지만 네. 저희가 남극이나 북극이나 네. 기타 땅을 안 뒤져봤잖아요. 나 뒤지면 또 나온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 광물이 음. 지금은 당장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안 주는 건데 인류의 제일 무서운 건 돈 되면 다 합니다. 냉정히 따지면. 아 그렇죠. 대항해 시대가 왜 나왔겠어요? 새로운 대륙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또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 기술이 지금 많이 진일보돼서 4, 5년 안에 상업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안에는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굉장히 획기적이겠네요. 태양광을 바로 전기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랩탑도 지금 항상 뭔가 전선을 꽂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이게 만약에 항상 일조량이 한 10분이라도 쪼이면 충분히 죄송합니다. 방금요. 풀 차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훨씬 모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모바일을 하는 거죠. 이걸 꽂고 다니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솔라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가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게 네. 공급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유가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까지 가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 말씀을 지금 좀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건 아주 장기는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의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유가가 어느 정도 되면 BEP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유를 캐냈을 때 이익. 근데 그거는 저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정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거든요.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은 유가는 강보해지만 유가가 오르진 않죠. 네. 제가 말씀드린 질문은 네. 답변은 유가가 잘 안 떨어질 거라 얘기했지 유가가 올라갈 거라 얘기는 안 드렸어요. 네. 그 얘기는 그 기업들의 실적은 P 곱하기 Q가 매출액일 텐데 네. Q도 정체돼 있는데 P마저도 조금 슬로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 모멘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네. 그렇죠. 피크는 이미 상반기에 친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기업의 관계자가 있으니까 조금 뭐 돌려서 말씀드리면 실적 모멘텀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 거고 두 번째는 멀티플 이슈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기술 진보라든가 어떤 새로운 오픈된 세계에 노출된 기업일수록 멀티플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멀티플을 많이 주긴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멀티플은 조금씩 빠져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PE나 PBR, EV/EBITDA 멀티플 같은 배수들을 많이 주긴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인 실적은 생각보다 좋은데 주가는 정체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라리 작년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죠. 작년 실적은 되게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적은 분명히 올해 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럼 올해보다 내년에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의 실적이 뭐 EBIT 영업이익이나 EBITDA가 더 나을 거냐? 전 조심스럽지만 정체되면 좀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보다는 내년의 이익이. 네. 그렇게 봐서 조금 저는 그 투자는 조금 조심스럽다. 아니,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뭐 사실 HMM이나 네. 대한항공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주가가 못 가는
그런 것들도 지금 단기적인 실적일 거다라고 보는 게 다 그런 이유겠죠. 6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그러니까 이게 6개 분면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서프라이즈인데 그쵸. 이게 마지막일 거다라고 하면서 멀티플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지. 시장만 좋았으면 올라갔죠. 근데 그랬을까요? 시장이 안 좋은 거니까 그랬을 수 그랬을까요? 있겠죠. 근데 하여튼 저도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는 어차피 뭐 금리나 또 경기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이 더 궁금해서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금리 인상을 했으면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FOMC에서 또 올린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제가 원래 옛날에 봤던 거는 한 $60쯤은 내려왔어야 마음이 편한데 네. 근데 이게 지금 $80대에서 놀고 오늘 또 푸틴 아저씨께서 한마디 하니까 또 한 2%좀 또 뛰었잖아요. 내년까지 70 이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러니까 전쟁의 종식이 빨리 되고 흡수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70불 밑으로 일시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아니 이게 이제 있는데 전쟁 이슈는 그냥 현재 상태다. 제가 보기에 전쟁이 내년 상반기까지 종식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종식이 안 된다 그러면 70불 이상에서 또 계속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높게 보고 놀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 걱정스럽네. 유가가 빠지는 거는 전쟁이 끝나야 된다. 전쟁이 끝나도 빨리 빠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70불 때 미드만까지 빠질 거예요. 근데 진정이 내년 상반기 끝나지 않는다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유가가 약간 이슈로 튈 수도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은 수요가 안 좋으니까 유가 무조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사실은 상당히 수급이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아까 말했던 무슨 뭐 반군이니 우리가 맨날 뭘 바라는지 모르지만 무슨 뭐 말만 들으면 무슨 반군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뭐 어디 유전 공격하고 그러면 저는 드론 하나 날려가지고 터뜨려 버리고 뭐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반군이 뭐 할지 모르지만 예멘 쪽 아니면 뭐 시아파나 수니파 이런 뭐 이슈가 또 나오는 순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길 바라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유가는 많이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없네. 이제 금리 인상 속도 나는 거 인정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리 인상 속도 내서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더 근데 이거는 뭐 조금 매크로적인 이야기에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뭐 공급적인 측면이 변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지금 그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유가가 안 내려간다라는 거지. 파월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유가는 계속 고정돼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수요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수요가 더 많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유가는 상대적으로 좀 덜 잡더라도 다른 것들을 다 잡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수요 가지고도 유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정말 공격적인 긴축을 해서 수요를 완전히 죽여버리면 유가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피부적으로 리파이너들이 그러니까 원유의 일자 수요자는 정유사잖아요. 원유는 정제해야 되는 거니까. 정유사들이 재고가 계속 쌓이면 원유 안 사자거든요. 1차적으로 원유 안 살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거래되는 원유 카고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건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여기서 간과하시는 게 아까 금리 인상이 꼭 유가를 잡을 수 있냐면서 유가를 돌려서 잡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강세가 돼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커머더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 가격 이거 이미 잡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구리 얘기도 안 하는데 구리 되게 높았었어요. 뭐 10,000불 갔었고 톤당. 근데 구리 가격 지금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결국은 강달러가 되면 커머디티 투자를 안 합니다. 그죠? 커머디티 투자를 빼서 오히려 인덱스에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FX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도 안 나오고요. 강달러가 되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커머디티와 달러는 역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달러 강세가 되고 그럼 커머디티 전반적인 펀드의 돈이 인플로우가 될 거고 아웃플로우 될 거고 그럼 유가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게 뭐 구리는 빠졌는데 유가는 안 빠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FOMC가 끝나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FOMC 끝나고 유가 흐름을 한번 또 궁금할 때 친환경, 에너지 이거 굉장히 화두거든요. 궁금할 때 다시 한번 또 출연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